말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부동산을 다니면서 삼전동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물어봤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알고 싶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이 사람들을 알고 싶었습니다. 부동산 중에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게 뭐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들은 얘기니까 그냥 들은 얘기로는 1980년대 초중반에 여기가 택지지구로 택지 분양을 받아하고 단독주택을 지으면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습지였던 지역을 이제 좀 매립지 형식으로 매립하고서 들어왔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땅의 특성상 범람도 자주 있었고 그래서 여름에 폭우 한 번씩 오고 하면 맨날 다 장화 신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목이 말라서 즉 뭐 여기 있었던 것도 아니고 투자 가치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부유하거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기보다는 실제 거주를 하기 위해서 조금은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이 절대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가구를 세우시는 분들이 그 중에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2002년 정도에 다세대를 세우는 좀 붐이 있었는데 그때 작업을 들어왔던 분들이 좀 들어와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드리겠다 하면서 은행 대출을 껴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은행 대출을 끼고 그 금액은 나중에 월세나 전세나 이런 거 받아갖고 갈아치면 된다. 그러고서 그 공사비 이득은 본인들이 가져갔겠죠. 그렇게 이제 2002년, 3년, 4년에 좀 필로티 구조의 빌라가 많이 세워졌던 것 같더라고요. 삼전동의 특징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제가 아는 지인분들이 제가 여기 삼전동 추진위원장으로서 이제 한다라고 굉장히 만류했었어요. 그 어려운 일을 미쳐갖고 왜 하냐, 미친 거 아니냐. 왜 그런 말이 있었냐면은 여기는 개발이라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반포동도 그렇고 어디가 그랬을까 양재동도 그렇고 한두 번이라도 또 후암동도 그렇고 한두 번씩 재개발의 이슈가 있었갖고 막 그때 좀 걷고 막 이랬던 곳은요 다시 동의서를 받을 때 좀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 번씩 투자자들로 손바뀜이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주민에 비해 투자자가 더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투자자의 비율이 좀 높은 거 그러면 동의서가 조금 더 수월하고 후원금 같은 것도 수월하게 들어오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쉽게 갈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원주민이 많으면은 이 투자 재개발에 대한 경험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재건축은 해보셨지만 이게 다른 데 투자하고 재개발이 됐을 때 내가 이득 보는 것을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다 나쁜 놈들 사기꾼들 막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근데 삼전동은 원주민이 많지 않냐 이런 얘기였어요.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삼전동이 힘든 이유는 이게 너무 큰 슈퍼블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대파도 더 응집을 할 빌미가 있고 그리고 너도 나도 그냥 알아서 되겠지 알아서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방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의서를 받는 게 초반에 정말 사실은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또 다른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원주민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많은 땅보다 원주민이 많은 삼전동의 특성상 한 가지 또 특징이 있네요. 뭐냐면 소셜 즉 사회적 관계망 사람들 간의 네트워킹이 돼 있다 보니까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은 확 물을 타는 듯한 이 분위기를 타는 듯한 게 좀 느껴져요. 저희는 지금 분위기를 타고 있어요. 네. 확실한
많은 곳이었다면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얘네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냥 아예 나도 안 하려고 하면 너도 나도 안 하려고가 되는데 그냥 얘네들 얘기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 많은 것 같아. 난 한번 해보려고 하면 또 다 같이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겠는 걸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버리네요. 오히려 정말 굉장히 좀 신선한 어떤 그런 느낌입니다. 두려움이 바뀌는 것. 그리고 저희가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많은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지금 생각하게 되네요. 좋습니다. 일단 좋고요. 잠시만. 일단은 단독 다가구 분들 가지신 건물주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본인들은 투자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르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무래도 두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빌라 가진 사람들은 일단 작죠. 4억, 3억, 5억 이래요. 그리고 전세도 끼어있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득 되겠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가볍습니다. 근데 단독 다가구 벌써 기본 일단 10억 이상부터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단독도 10억 이상이죠. 다가구는 20억 그냥 그 정도 내외. 빌라를 통으로 가지신 분은 30억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봅니다. 이런 무거운 걸 가지신 분이 선택을 가볍게 한다? 그것도 웃긴 거예요. 가벼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심사숙고하는 것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더군다나 지금 연도로 딱 봤을 때 1980년대 초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고 그때 어쨌거나 20살짜리가 들어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 30, 40대 분들이 그때쯤에 들어왔을 것이고 안 봐도 비디오. 네. 그러면 지금 4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35년에서 40년. 그러면 70대 전후라는 얘기예요. 우리 단독, 다가구, 다세대를 가지신 분들이 어느 정도 있으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재산은 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 내가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미 은퇴를 하고 떠나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 조금은 두려움이 있으신 거죠. 왜냐면 우리 저희 어머님을 봐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의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가 돼가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두려워,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지는 거. 저를 모르고 재개발을 모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내가 저 정도를 뭘 믿고서 도장을 찍어주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괜히 이런 거 도장 찍어줬다가 우리 자식들한테 괜히 막 그냥 핀잔 듣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 쉽게 나오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가 아니라 방관을 하고 계신 단독 다가구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내고 있는 이 1차 동의서는요 거기에 써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 계획을 받아보기 위한 제안서입니다. 제안. 나중에 조합 동의서를 내는 부분은 분명 내 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분명 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는 이 동의서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동의서를 내신 다음에 즉 어떤 재산권 행위가 아니니까 내신 다음에 정말 나중에 이렇게 막 저희가 또 이제 설명회를 누적해서 계속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보시고서 정말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면요 100명 중에 20명만 반대해도 안 돼요. 저희가 단독 다가구 분들에게 정말 좋지 않은 조건을 가지고는 이 사업이 아파트로 갈 수가 없어요. 절대 못 가죠. 그런데 지금 미리 그냥 나는 그냥 약간 나쁜 조건일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냥 미리 그냥 반대할래 라고 하는 것은 뭔가 조금 섣부른 선택이 아니실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받아보자는 거죠. 이거를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번째, 우리 세금에 대한 얘기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금, 내가 다가구를 하나 들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종부세나 이런 양도세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도 됐다. 다만 선생님, 우리 다가구도요 12억 넘어서는 초과부터는 양도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부동산을 해보니까 특징이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양도세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때 한 번 정도는 정리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이득을 딱 확보하는 거.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만약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돌아가셨을 때 상속을 정말 고민하고 계신 거라면은 나중에 단독이 커다란 덩치가 됐어요. 그 상태에서 상속을 하면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가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진짜 뭐 25억짜리가 40억이 됐다고 치죠. 그 상태에서 만약에 뭐 자녀들에게 상속이나 증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상속세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차라리 지금 70세 전후이신 어르신들의 자녀분들이 40세 전후일 겁니다. 딱 저희 집이 그런 구조니까요. 그러면 그 나이 때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있을 테고 그 자녀분들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매끄럽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을 무슨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건물이 멸실이 되고 공시가나 이런 그러니까 감정평가죠. 감정평가가 조금 더 낮게 나온 상태에서 나중에 비례율로 이제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파트의 부가가치가 나중에 아파트로 됐을 때 그 가치 상승으로 내 이득이 빵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우리가 재개발을 이용하면은 세금을 굉장히 적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증여를 해서 그때 증여를 통해서 적인 걸 하나 말한다면은 이건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냥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러니까 자녀분들과 따로따로 사시잖아요. 자, 이때 한번 지르는 겁니다. 너 아파트 내가 하나 해줄 테니까 여기 삼전동 들어와서 같이 살자. 우리가 가로주택 우리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한 단지 내에 내 것이 두세 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왜냐면 이제 어르신들은 청소하는 것도 힘드시고 하니까 좀 작은 걸로 들어가시고 자녀들에게 큰 거 내줄 테니까 들어와. 근데 바로 앞에 호수네 또는 앞에 단지네, 바로 인근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과 보고 싶은 손주들도 더 자주 볼 수 있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내가 이놈아 너 아파트 하나 해줬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자녀분들이 40대 중반이나 이런 때 만약에 상속을 다가구 건물이나 이런 걸 받았다고 쳐볼게요. 30년 된 다가구 건물을 40대 중반 후반에 중반 내외의 자녀분들이 받으면요, 회사일로 제일 바쁜 때거든요. 건물 관리하러 오기 너무 힘들어요.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수익이 전부 다 내가 쓰는 돈 아니잖아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나중에 자체 재건축하려면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지하고 계실, 세금이라든가 그리고 보수 비용이라든가 중개비라든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아닙니까? 마치 아파트로 갈 때는 그냥 나쁜 얘기들만 골라하고 세금이 나온다. 근데요, 어차피 아파트로 갈 때만 세금 나오는 게 아니라 아파트로 가지 않고 단독 다가구로 갖고 있다가 내가 매도를 하건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고 세금 나오는 건 왜 얘기를 안 하세요? 맞지 않습니까? 제 말이. 세금 나오잖아요.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아파트 2개 또는 뭐 경우에 따라 큰 걸 가지신 분들은 3개로 바꾸시면서 하나는 자녀분들에게 증여하면서 내가 너희 놈 아파트 사줬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같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바로 앞동에 같이 살면서 조금 더 왕래도 많이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이 말은 좀 그렇긴 하지만 어르신들께서 보통 주인 세대에 살죠. 4층이나 5층. 거기 층계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지 않으십니까? 저 같은 젊은 친구들도 4층, 5층 왔다 갔다 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자주 안 내려와요. 집에 한번 올라가시고. 마트 같은 거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하려면 그것도 힘들죠. 내가 사고 싶은 거 골라가면서 사면은 들고 올 수가 없으니까. 즉 우리 생활 여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요, 빌라촌보다 아파트가요 어르신들이 살기에 훨씬 더 편합니다. 훨씬 더 관리할 일도 없어. 뭐 커뮤니티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잘 돼 있을 거고. 글쎄요, 조식 서비스를 만드는 아파트가 요즘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민협의회에서 조식 서비스나 이런 것도 아마 서비스를 독려하게 될 텐데, 만약에 조식 서비스가 나오는 아파트를 만들잖아요. 요양원을 갈 필요도 없으신 겁니다. 요양원을 왜 가? 우리가 밥하고 그런 것만 문제지 병원 가는 것 정도야 뭐 가까운데 아산병원이나 이런데 우린 또 마침 병원이 양쪽으로 있죠. 삼성병원이랑 아산병원이 지척에 있습니다. 아주 좋은 위치죠. 어르신들께서 여기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조식만 나온다라고 하면 정말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갈 필요 없이 앞동에 우리 자녀분들 노인정 이런 커뮤니티 센터도 잘 돼 있고, 운동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도 우리가 훨씬 더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고, 산책이나 이런 거라도 우리 단지 안에서 이렇게 잘 꾸며진 정원들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산책이 되고, 내가 어디 가고 술자리나 이렇게 친구들 만나러 갔을 때 내가 잠실 어디 더 H건 더 서밋이건 이런 데 사는데 우리 집 가격이 이번에 또 몇 억이 올랐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내가 아들방 아파트 또 현재 줬잖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제가 돈이 있다면 단독이나 다가구를 사고 싶습니다. 삼전동에 진짜 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이제는 할 만큼 했잖아요. 할 만큼 했잖아요. 뭘 맨날 그 전세 월세 문제 생겨가지고 그거 뛰어다니고 관리하러 다니고 도배 알아보고 마트 가고 싶은데 마트 가지도 못하고 층계 오르내리고.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인 부분이라든가 삶의 편의성, 편의함, 그 어떤 것을 봐도 저는 단독 다가구 분들에게도 우리가 아파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앞으로 20년 이내에 없습니다. 20년 이내에 삼전동에 이번에 우리가 모아타운 실패하면 20년 이내에 어떠한 기회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단지로 갈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단순히 계산을 해봐도 나옵니다. 지금 20년 기준으로 50% 커트라인 겨우 채웁니다. 삼전동에 겨우 채웁니다. 겨우. 그냥 정확히 10년 후에 지나갔을 때 10년 후에 10년 후에 30년차 건물이 50%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단 한 개의 새 건물이 안 생겨도, 단 한 개도 안 생겨도 그래도 안 된다고. 10년 후에 20년 더 걸릴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요, 신축들 들어온 것들 때문에 신축들이 뭐 다 높은 건물로 세워질 텐데 단독 2, 3층짜리 2층짜리 부시고서 다 5층 6층짜리 7층짜리도 막 요즘은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들어올 텐데 그때 사업성이 나오겠습니까? 네? 사업성이 나오겠어요? 그때는 우리는 만약에 그때 삼전동이 이미 아파트로 올라가 있다면 우리는 이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얘기 나오겠죠. 30년 후에 그때 또 수익을. 그러니 고민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중에 조합동의서에서 정말 판단해 보세요. 지금은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신축이 들어오는 걸 2년간 막습니다. 2년간 신축이 들어올 걸 막아놓는 게 우리 단독 다가구 가지신 분들에게도 그렇게 위해가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신축이 들어오면 내가 월세, 전월세가 더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단독 다가구를 가지신 분들께서도 당연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삼전동에서 동의하시는 이제 동의율이 40%가 이제 넘어서고 있습니다. 넘어서고 있는데 저희 빌라만으로 동의되는 거 아니에요. 단독 다가구분들 이미 많이 동의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게 아까 계속 했던 얘기랑 이어지는 건데 이런 특징들이 또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삼전동이 원주민들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동의했다라는 것이 조금 거리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몰래 오고 싶어 하고 누군가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시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를 처음에 반대파가 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괜히 이거 배신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안 한다고 했다가 한다라고 하는 게 괜히 나쁜 짓 하는 것 같고 미안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제 동의하면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얼핏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생각보다 단독 다가구분들 동의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내 자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왜 남의 눈치를 봅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무언가를 살 때 이득을 크게 본다라고 해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 허락받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 자산이잖아요.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내 손주 손녀들이 살아가요. 물론 나도 살아가요. 더 편하게 그것들에 대해서 논하고 고민해보고 결정하는 건데 왜 남의 눈치를 봅니까? 반대하시고 싶은 분들은 반대하라고 하세요.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반대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근데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사도 존중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찬성하는 것을 왜 눈치를 봐가면서 찬성을 해야 됩니까? 편하게 오십시오. 편하게 오셔서 동의서 써주십시오. 우리가 여기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내 자산 가치가 분명 오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단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는 삼전동에 충분한 개발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다수에게 이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80% 동의율 나중에 조합동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걱정이에요. 대다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조건은 진행될 수가 없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제 의지를 거기에 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을 한다면 저 역시 만약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익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반대 비대위 만들어갖고 제가 반대 추진위원장 할 거예요. 저 진짜예요. 이익이 없는데 제가 왜 안 합니다. 근데 그럴 리가 없을 것이 너무나 이익이 눈에 보이잖아요. 정확한 치수를 댈 수 없을 뿐이지. 사실 반대하는 분들 아까 그 동의서 잠깐 외부 투자 세력 뭐 배불리는 모아타운 반대 뭐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한 가지만 여기에다 단독 다가구 얘기하면서 토지 지분에 대한 얘기를 하나만 하자면 우리가 토지 지분 50%도 확보가 돼야 됩니다. 네, 이거 당연하죠. 전체의 80%가 돼야 되는데 50%를 못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반대파분들이 뭐 토지 지분 50% 이상 본인들 이렇게 걷었다라고 하시잖아요. 솔직히 저는 안 믿어요. 네. 왜냐면 저희들 동의서 뭐 쓰러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서울시 양식이죠. 지장도 찍어야 되고 신분증도 뒤에다 넣어야 되고 네 정확한 양식으로 거둔 거 맞습니까? 거기 반대파 분들께서 거두셨다라는 동의서 자 반대 동의서 내신 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본인들이 정말 양식을 갖춰서 신분증 내고 지장 찍고 그렇게 내셨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니 제가 대충 알아요. 그렇게 걷지 않았다라는 거. 그냥 무슨 뭐 우리 왜 그 지나가다 보면 불우한 어떤 누구를 도웁시다라고 하는 캠페인 할 때 그 이름 쓰고 서명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이름 쓰고
예, 전화번호 적고 서명하고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막 돌아다니시는 것 같던데, 그러면 아무 이름이나 갖다 써도 되네요. 또 까놓고 말하면 어떤 사람이 여기 건물주인데 바쁘대. 아 나 바빠, 나중에 봐서, 아니 나 동의한 걸로 쓸게요. 그럼 그거 써도 되는 거잖아요. 본인들은 왜? 본인들은 제출할 그런 게 없으니까. 즉 얼마든지 가짜로 쓸 수도 있고, 얼마든지 50%가 아닌 30%인데 30%인데도 불구하고 50%라고 거짓말해도 그만이잖아요. 그 반대의 50%라고 하는 게 얼마든지 본인들은 거짓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니에요. 저희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서울시에다가 제출해야 되는데, 구청에다 제출해서 서울시로 올려야 되는데, 이거를 거짓말을 어떻게 합니까? 예, 저희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우리 반대하시는 분들이 거짓말로 저걸 올렸다라고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 좀 과장되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세력이 많다라고 이렇게 보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설사 50%가 진짜 넘었다라고 해도 제가 한 분 한 분 저희 쪽으로 되돌아오게 해보죠. 하나도 무섭지 않고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